대한민국 국민들의 중에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3%? 또? 4%? 30%? 10%? 맞았어요. 최근에 조사한 게 10%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100%가 다 자부심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죠? 이상한 사람들 맞죠? 네. 한 20%라 생각했어요? 자, 우리 국민들 다수가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역사, 그건 너무 이쪽에 아부하는 거고, 제일 큰 이유 40%는 정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치 때문에.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 오늘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철저히 부서진 나라죠. 일제 36년 동안 수탈당했고, 또 일본이 한국에 북한 쪽에는 공장을 좀 세웠어요. 근데 이 남한 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전쟁이 1953년도에 끝났습니다. 1953년도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전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 문맹률 70%였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죠. 우리 GDP의 13%가 미국 원조였습니다. 자, 이런 나라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두 가지를 개발도상국,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가 없어요. 문맹률 1%대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문맹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대단하죠? 경제 규모가 11위, 무역 규모가 6위입니다. 6위. 6위. 예. 그거 안 나와? 예. 아까 그거 안 나오는 거였구나. 예. 우리가 1945년도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 북한하고 남한하고 북한의 1인당 GDP가 2.5배가 높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북한이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만주 전쟁을 위해 가지고 대부분 공장을 북한 쪽에 지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전력도 많았고 공장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하고 남한을 비교해 보면은 북한은 GDP가 대한민국의 전체 2% 수준이에요. 2%. 굉장히 북한은 뒤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이 발전했느냐? 국민들, 국민성 때문이다. 그거는 전체를 설명할 수 없죠. 예. 우리 대한민국 경제 현주소를 한번 볼까요? 현주소를 보면은 지금 D램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조선은 최근에 2위로 떨어졌죠. 스마트폰 2위, 자동차 5위, 철강 6위. 예, 정말 우리 산업, 대단한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수출 경쟁력들입니다. 이 수출 순위들을 놓고 보면은 전 세계 수출의 랭킹 10위 안에서 변동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변동이 없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난 1950년부터 65년 사이에 신규로 랭킹 10위 안에 들어간 나라가 딱 3개밖에 없어요. 보면 알죠? 어디죠? 중국, 일본, 한국입니다. 이 대단한 나라죠. 중국, 일본, 중국, 한국이 랭킹
10위 안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예요. 그 외에는 새로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적을 이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특히 할아버지 세대 때는 대한민국이 이디오피아, 우간다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였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세계 5대 제조업 국가입니다. 제조업 랭킹 5위입니다. 예. 그리고 6대 수출 대국이에요. 그리고 세계 6위의 외환 보유국입니다. 우리가 3,500억 달러의 외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만하면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죠? 근데 왜 우리 국민의 90%는 자부심을 안 갖고 있을까요? 주변에 너무 큰 나라들이 많아요. 주변에 큰 나라. 커도 뭐 중국은 우리보다 못 사는데 왜 그럴까? 큰 나라가 많아서 자부심이 없나? 우리 국가의 자부심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 성장으로 대기업 주도의 수출 경제, 그리고 30년 만에 1, 2차 산업혁명을 추격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계속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미래를 스스로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성장했느냐? 미국, 일본이 한 거를 뒤따라가는 전략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추격자 전략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추격자 전략까지 이제 기회가 없어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우리가 개척해야 됩니다. 자, 미래를 개척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역사와 민족 자부심이 필요해요. 왜 그렇죠? 왜 미래를 개척하려면 역사와 민족 자부심이 필요할까요? 자, 미래를 개척하려면은, 자, 미래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죠? 과거로부터 예측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쫓아갈 때는 미래 예측할 필요가 없죠. 그죠? 미래 예측할 필요가 없을 때는 과거를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추격자 전략에서는 역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탈추격 전략으로 들어가려면은 역사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미래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자, 첫째가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해서 미래 예측의 바탕, 빅데이터가 바로 역사예요.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선진국의 자산입니다. 인류 국가들은 예외 없이 역사를 제3의 3대 권력으로 잡고 있어요. 자, 제1의 권력은 경제력이에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두 번째는 군사력입니다. 군사적으로 센 나라.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자부심이 있는 나라. 이 역사의 자부심을 위해 가지고 선진국들, 인류 국가들은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국가들이 일본. 일본보다 심한 나라가 중국. 중국보다 심한 나라가 러시아.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러시아가 더 심합니다. 러시아보다 심한 나라가 영국. 한마디로 인류 국가들은 자국 중심의 역사를 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영국이 어떤 일을 했는가? 미국에서 인디안 3천만을 학살했습니다. 인디안 3천만 학살했어요. 2천만이라는 설도 있는데 2천만이나 3천만이나 그게 그거죠. 예. 그리고 세상에 마약 팔다가 전쟁하는 사람 봤어요? 예? 예, 여러분들 아편 전쟁이 뭐예요? 마약 팔다가 마약 못 팔게 하니까 전쟁한 게 아편 전쟁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러시아는 몽골의 지배를 300년을 받았습니다. 300년 몽골 지배 받고 나서 우리는 지배 받은 적이 없다고 그 기록을 다 지워버렸어요. 예. 이게 러시아입니다.
그러면 러시아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형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쫓아갈게요. 그러고 있어야 되나? 우리가 남들을 쫓아갈 때는 그러면 돼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역사의 자부심을 갖고 제대로 알고 가야죠. 자, 그래서 탈추격으로 이제 갑니다. 가봅시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누가 한 얘기인지 알죠? 예. 자, 역사는 사실에 입각해야 되는 학문이 아닙니다. 사실과 사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하고 실제가 무엇이냐 하고 결합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과 사관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의 문제예요. 추격경제에서는 현재만 중요해지는데 창조경제는 역사가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미래를 위한 학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역사는 오래된 미래다. 미래를 위한 학문이다. 두 번째, 역사는 한국과 세계가 소통하는 학문이다. 예. 우리가 미국 가서 우리는 미국을 열심히 따라잡은 나라입니다 하고 열심히 유럽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 알아줄까요? 그건 안 알아줍니다. 어디 가서나 우리를 알아주게 하려면은 우리가 남들이 못 가진 고유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남들 흉내내 가지고 알아주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한국과 세계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가장 한국적인 거 가지고 세계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후진국에서 중진국 진입까지는 인류 세계에서 최고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죠. 그래서 중진국 진입 전략과 선진국 진입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추격 전략, 여기에 탈추격 전략입니다. 자, 탈추격 전략을 위한 우리 국가의 가 뭐냐 그러면은 이 전 세계를 향한 네트워크를 만들자. 이걸 제가 유라시안 네트워크라는 일을 하고 있죠.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역사의 시작부터 이제 한번 바라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 세계 몽골리아 인종 국가들인데 문명의 기원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전 세계 문명은 농업의 중심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명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농업과 상업의 경계선에서 발생해요. 지금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가 상해입니다. 상해. 상해가 중국의 중심에 있지 않죠. 옛날에 중국에 제일 잘 나가는 도시가 장안이에요. 중국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문명은 농경과 유목의 접점에서 발생을 해요. 유목 국가가 상업, 농업 국가가 산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가야 돼요. 세계 4대 문명이라고 그러지만 4대 문명보다 앞선 문명 하나가 있죠? 이게 바로 홍산 문명입니다. 여러분들 홍산 문명 들어본 사람? 한 명, 두 명. 어디서 들어봤어요? 역사책에서. 예전에 역사 수행평가 준비하다가 봤어요. 역사 수행평가? 네. 수행평가 할 때 그런 거 해요? 아니 글쓰기 프로젝트 할 때 사용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또 어떻게? 어디서 봤어요? 역사책에 그게 나와요? 어떤 역사책에 나와요? 역사책은 그냥 도서관에 있는. 그냥 도서관에 있는 역사책, 역사 교과서는 아니죠? 그래서 세계 5대 문명이 홍산 문명이 있습니다. 오늘 홍산 문명 얘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겁니다. 참고로 이제 전 세계를 보면은 세계가 얼만큼 옛날부터 교류했는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서부터 볼까요? 과테말라에 있는 피라밋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피라밋이에요. 중국 시안에 있는 피라밋입니다. 보스니아에 있는 피라밋이에요. 일리노이, 중국, 미국 일리노이 주에 있는 피라밋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처음 보죠? 그죠? 이 피라밋들 크기가 이집트 피라밋 규모입니다. 예.
이집트 피라미드 규모예요. 모양들이 비슷하죠? 그죠? 이 비슷하다는 거는 이것이 상호 떨어져 있지 않아요. 자, 요거는 어디 건가요? 예? 이게 바로 장수왕릉입니다. 예. 고구려 장수왕릉이 이거예요. 예. 자, 요 일리노이주의 이 카오키아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디언들이 만들었죠. 예. 이 규모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커요. 근데 이런 피라미드를 만든 인디언들이 미개한 애들이에요? 이상하죠? 그럴 리가 없죠? 예. 과테말라 피라미드, 멕시코 피라미드, 이거 다 인디어들이 만든 겁니다. 그죠? 예. 인디언들이 만든 겁니다. 이집트 마야 시안 피라미드, 위치하고 크기입니다. 그 크기가 이 오리온 자리에 별자리 위치하고 정확히 다 일치하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가시고, 자, 이게 우연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단군 조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전 세계에 보면은 중앙아시아에 보면 튼리, 만주는 탕리, 퉁구스 가면 탕그르, 티벳은 탕라, 탱그리, 탱으르, 탕그라, 딩그르. 자, 이게 상호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그죠? 예. 이 단군은 전 세계에서 소위 종교 지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조선이란 말. 우리는 조선이고, 중앙아시아 오스, 그 다음에 만주에선 숙신, 축지, 숙센, 주스, 우스, 아시리아. 이게 전부 다 이 땅이란 뜻이에요. 지역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할게요. 우리가 부여가 어디 있죠? 여기 있나요? 예? 예. 여기 대전에서 옆에 가면 저 공주, 그죠? 옆에 가면 부여가 있죠? 그죠? 원래 부여는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그래요? 여기 있었죠? 백제의 마지막 국가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요? 남부요. 예, 남부여입니다. 예, 백제. 왜 백제는 남부여라고 이름을 붙였나요? 자기들이 요 부여의 후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름을 남부여라고 바꿨죠. 백제의 이름은 부여로 천도하면서 남부여로 바꿉니다. 근데 그 위에 부리아트, 바이칼, 발하슈, 발칸, 불가리아, 이게 다 연관이 있다 없다? 예, 있다고 보는 게 정상이죠. 예. 수많은 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상호 교류를 해왔다는 거예요. 예.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보면 놀랍게도 요 빗살무늬 토기가 분포되어 있는 걸 보면요, 이 핀란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반도까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이상하죠? 요거 시베리아 이게 추운 그 땅에 어떻게 이게 쫙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날까요? 예? 이때는 온도가 기원전 10,000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원전 10,000년이 홀로세 충족기라는 기간인데, 그 기원전 10,000년에 갑자기 지구 기온이 올라갑니다.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4 내지 8도가 높아요. 지금 전세 기온이 지금 1세기 사이에 1도 올라갔다가 난리가 벌어지고 있죠. 예. 근데 지금보다 4도 내지 8도가 높아요. 그러면 시베리아는 어떨까요? 예, 시베리아는 코끼리가 삽니다. 시베리아에 코끼리들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요 인류가 요 빙하기 위해서 기원전 10,000년 전에 뭐가 생기냐 그러면 그 홀로세 충족기에 기온 상승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느냐, 전 세계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기원전 10,000년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 시기에 신석기 문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은 동시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인지혁명, 언어혁명이 일어나요. 언어혁명이 일어나고
농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농사 짓기 좋고 사람이 늘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흩어지는 요 과정들이 뭐로 연구된 거냐 그러면은 언어학적 연구가 이렇게 분포된 걸로 연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언어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이건 제가 바이칼 호수 가가지고 그 도 닦는 사진입니다. 도사 같아 보여요? 예? 이 바이칼 호수의 요 바위가 전 세계 무당들이 가장 숭상하는 바위입니다. 이게. 자, 우리 DNA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 알죠? 우리 세포질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DNA는 누구한테 와요? 엄마한테 오지. 엄마한테 왔으면 옵니다. 아빠한테 안 와요. 그죠? 예. 아빠는 핵만 들어가잖아요. 예, 엄마한테 오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분석해 보면은 그 모계가 어떻게 이동했는가가 나오겠죠.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하면은 모계, 엄마들이 어떻게, 여자들이 어떻게 이동했는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염색체 중에서 23개 중에서 남자만 갖고 있는 염색체가 하나 있죠. Y 염색체죠. Y 염색체를 분석하면 뭐가 나오냐? 예? 아빠의 부계 이동이 어떻게 됐는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DNA하고 DNA를 다 분석해 봤더니 결론이 뭐냐면 뒤에 걸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되네. 부계 유전자는 말이죠. 이렇게 분포되고 모계 유전자는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예. 모계 유전은 남방 쪽이 많고 부계 유전은 북방 쪽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한반도 일대는 남방과 북방이 여기서 만나는 놀라운 지역입니다. 남방계와 북방계가 바로 어디서 만나느냐? 한반도와 요 만주 일대, 요 일대에서 이들이 융합하기 시작해요. 자, 이들이 융합해가지고 이 동남아 기환의 남방계와 시베리아 기환의 북방계가 혼혈, 변형, 치환이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 규모에서 치환이 되면 그게 안정 구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남방계와 북방계의 민족이 결합해가지고 안정적인 민족을 형성하게 된 최초의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여기 만주 일대가 그 최초의 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요거 북방계하고 남방계가 양쪽 이동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충남은 말이죠. 남방계가 많아요. 충남은. 전북은 북방계가 많습니다. 예. 자기 지역들에 누가 많은가 한번 보세요. 예. 요 지역들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하고 전북하고 굉장히 달라요. 경남, 경북도 다르고 경북은 북방계가 많아요. 경남은 남방계가 많고 남방계의 특징은 얼굴이 동그스람하고요.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북방계의 특징 얼굴이 길고 생각보다 행동이 강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남방계와 북방계의 문화가 이 서로 융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문화가 홍산 문화예요. 예. 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이러한 변화가 언제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기원 만년 전. 홀롯의 충적기. 홀롯의 충적기에 전 세계 기후가 갑자기 4도 정도 올라가요. 이로부터 생긴 변화가 농업혁명, 그 다음에 인류이동 이렇게 가면서 만들어진 결과가 남방계, 북방계가 이 서로가 혼합되는 지역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황해 일대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 홍산 문화인데 이 중국과 우리 한반도 만주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거대한 산맥이 있어요. 이 산맥이 연산산맥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를 그냥 평면 지도로 보지 마시고 이 높이가 있는 지도를 보면은 이 산맥이 지나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거대한 산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화적으로 중국 남부하고 만주 지역은 완전히 분리된 문화를 가집니다. 그래서 연산산맥을 경계로 해가지고 요하 일대의 홍산 문화 유적과 중국 문화는 완전히 분리된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옥기 문화예요. 옥이 어마어마한 양의 옥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동기 선진 문화입니다. 이것이 20세기 고고학의 최대 성과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잘 모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문명의 특징이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 옥기, 비파형 검, 석성과 치, 고인돌, 빗살무늬 토기, 동경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디의 특징이라고 알고 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고조선의 특징입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고조선에 대해서 고조선이 언제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다? 예? 기원전 2333년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기원전 2333년에 나라를 세웠다는 증거가 있나요? 우리가 증거가 없다고 알고 있죠? 그죠? 예, 증거가 바로 이 홍산 문화가 그 증거입니다. 자, 이 홍산 문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기원전 7000년에 소화서 문화부터 시작해요. 기원전 6000년에 그게 흑융화 문화로 연결되고 5000년 조보구 문화, 기원전 4000년 홍산 문화, 기원전 2400년 하가점 하층 문화로 연결이 됩니다. 기원전 2400년 뭐하고 일치하는 시기예요? 고조선 성립과 일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기원전 2400년에 하가점 하층 문화란 거는 이게 이미 고고학적으로 다 밝혀진 겁니다. 저 문화는 기원전 2400년부터 대략 700년 동안 연속된 문화입니다. 그러면은 저 문화를 지금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고조선과의 연결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말할 것 없이 무조건 고조선입니다. 이거는. 이게 동아시아 최초의 문명이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피라밋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은 기원전 3000년입니다. 요 홍산문화고 아래의 땅에서 피라밋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뭐냐? 바로 이 일대에서 나타난 홍산 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고 요 문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고구려입니다. 황감 문명하고 완전히 차별되어 있죠. 이 내몽골 적봉시 일대를 가면은 거기 오한기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산맥으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여기에 산맥에 둘러싸여 가지고 여기가 옛날 유적들이 굉장히 잘 보존돼 있어요. 예. 저 크기가 지금 우리 경기도, 충청도 합친 정도 크기입니다. 저기가. 네, 여기가 아무것도 이제 없다가 기원전 8000년, 기원전 8000년, 지금부터 8000년 전, 지금부터 8000년 전 흑융화 문화 시대. 요때가 되니까 마을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마을들이. 요 마을들 유적들입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기원전 6000년 전 홍산 문화 시대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마을들이 나타납니다. 저기 마을들이 2000개 정도 나타나요. 저 마을 하나가 보통 1000명 내외의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2000개 되면 저 지역에 200만 이상의 인구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당시 그 나온 기록, 실제 출토물들을 보면은 경작한 수술을 농사하고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옵니다. 이 홍산 문화가 기원전 6000년 전이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기원전 6000년이 중요하냐? 그 다음에 1000년 뒤가 되니까 이게 소화염 문화 시대인데 마을들이 거의 줄어듭니다. 그죠?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왜 사라졌을까요? 예,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4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500년 전, 기원전 2400년 전, 하가점 하층 문화 되니까 어마어마한 4000개의 도시가 나타나요, 여기. 이 지역에. 다시 기온이 올라간 거죠. 예. 요게 바로 배달국이고, 요게 고조선입니다. 우리가 개천이란 것은
우리 개천절 할 때 개천이라는 것은 배달국의 연호입니다. 배달국의 연호가 개천이에요. 여러분 배달국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하가전 상춘문화, 약 1000년 뒤에 나타난 문화인데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요 홍산문화 시대하고 하가점 하청문화 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명이 여기서 꼽히는 거예요. 이 문명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게 흥룡화 유적지입니다. 굉장히 큰 마을이죠. 예. 이게 지금부터 8000년 전 얘기입니다. 예. 여기 이미 온돌들이 나타나죠. 예. 이게 온돌들입니다. 그리고 요건 6000년 전 홍산문화의 5월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유적인데 이거 직접 제가 다 찍은 것들입니다. 요 일대 이거 유사한 유적지가 20개가 있는데 6개를 발굴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지금은 천장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 천장 씌워지기 전에 이겁니다. 요게 무슨 구조하고 똑같으냐? 우리 여기 그 강화도 만이산의 참성단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 방, 동그란 거, 네모, 각 이 세 가지 구조로 세상을 보는 거죠. 세계 최초의 재단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한의와 토기들이 주변에 있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신상과 곰상이 나와요. 예. 이게 우화량의 여신상인데, 예, 요 옥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 당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건 상상도입니다. 돌을 닦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을 닦고. 여기 실제 발굴할 때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곰 발바닥이 이렇게 나오죠. 같은 지역에서 그 나온 무덤에 사람을 묻었을 때 옥이 나타나요. 옥이. 예, 이 옥이 나타나는데 이 옥의 다듬은 모양이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옥 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듬습니다. 이게 신석기 시대 얘기입니다. 예,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요때는 뭐냐면은 동검 이전에 옥검이 있어요. 이렇게 비파형으로 만든 옥으로 만든 검을 만듭니다. 비파형 옥검. 이게 고조선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 기원전 4000년, 기원전 4000년에 홍산 문화 지역에서 나온 옥기들입니다. 이 보시면 어마어마한 옥들이 나타나요. 이게 다 그때 기원전 4000년에 만들어진 옥들입니다. 이 옥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세공하는 수준하고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당시 이 옥들이 어디서 왔느냐? 지금 그 지역이 내몽골 지역인데 저 옥은 압록강 지역에서 온 거예요. 그 압록강의 수암이란 지역에서 온 수암옥들입니다. 거기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신, 도 닦는 남자가 나와요. 요 상투 쓰고 있는 모양이 나오죠. 상투하는 나라는 우리하고 묘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 닦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당시 굉장히 살기 어려웠던 게 아니고 이 당시 사람들은 주로 뭐하고 살았느냐? 도 닦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요 머리에 있는 거, 요거하고 얘 발달돼가지고 그 다음에 요 금관, 우리나라의 금관으로 쭉 갑니다. 홍산 문화에서 보는 상투머리 기본으로 해서 고조선 문화의 금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요 하가장 하청 문화 유적들이 보면 요거 이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요 비파형 동검, 요건 뭐냐? 비파형 동검을 만들던 거푸집입니다. 예. 하가장 하청 문화는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실제 그 청동기를 만들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 게 뭐가 나오냐 그러면 돈들이 나옵니다. 이 돈. 예, 제가 오늘은 그 돈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그 돈이 수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얼마 전에 보니까 세계 최초로 뭐 돈을 쓴 게 뭐 중동에서 6세기 전에 썼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여기 유통이 됩니다. 돈이 유통된다는 건 뭐예요? 왜 돈이 유통될까요? 시장 경제가 발달한 거예요. 그 당시 이 장치에 어마어마한 시장이 나타. 요거는 뭐냐면은 이따가 우리가 보여드릴 동경입니다. 단유 세성문경이라는 동경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일대에 있는 성을 하나 찍은 겁니다. 요거 보면 치구조, 톡 튀어나온 구조가 있어요. 요거 가다가 톡 튀어나온 요 구조가 뭐냐면 치라는 구조인데 고구려 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요 치 구조예요. 요게 고구려 백암성입니다. 요 똑같은 구조들이 기원전 2400년 전에 나온 이 삼자정 석성에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죠.
이 당시에 뭐도 하느냐? 치과 수술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골 중에서 보면 치과 수술한 게 나오고 여기 대마를 이용해가지고 마취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 한반도하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바로 흑룡화 지역이에요. 내몽골에. 근데 우리 고성 문암리에서 나온 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모양의 옥기들이 나타납니다. 이 평창에서 나온 석관묘에서 똑같은 우리가 이 칼들이 나타나는데 시기가 같은 시기예요. 춘천에서도 춘천 중도 관광지 안에 레고랜드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게 나타납니다. 예, 같은 시기에 나타나죠. 자, 그 전체 분포를 우리가 이제 분포들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이제 비파형 동검, 동그란 거, 그 다음에 탁자 모양 고인도. 고인도의 3분의 2가 우리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죠. 전 세계 고인도의 3분의 2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고인도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우리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죠. 예. 여기 보면은 그 유적들이 다 어디냐면 요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이 지역은 동일한 문화권이다, 아니다? 이건 당연히 동일한 문화권인 거죠. 예, 이걸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포도가 그대로 나타나요, 이렇게. 예. 예. 이게 소리가 다 들리는구나. 자, 그래서 기원전 2400년,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고 해서 이제 동영상의 전체적인 배우를 짜는 게 있고 이게 왜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들어오는 거지 저게? 어? 요거지 요거. 지금 내가 하는 얘기도 절로 들리나?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기원전 10,000년 전에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서 전 세계 인류는 이동을 시작했다. 예. 이동을 시작했어. 높은 게 있다 내려오면서 이동 시작했어요. 자, 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북반기와 남반기가 만난 지역이 바로 한반도와 요소 지역, 만주 지역 일대다. 거기서 무슨 문화가 만들어지냐? 홍산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세계 최초의 문명이다. 이거예요. 그 세계 최초의 문명에서 석기 문명을 대표하는 홍산 문화, 그것이 바로 기원전 4,000년 전, 그것이 우리 배달국입니다. 배달국. 우리 한국의 역사에 나타난 배달국의 시기와 홍산 문명, 기원전 4,000년의 신석기 문화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나오는 유물도 일치해요. 기원전 2,400년 전에 하가점 하층 문화가 나타나는데 그 하가점 하층 문화의 비파형 농검, 치가 있는 석성, 그 다음에 줄목, 빗살무늬 토기, 고인돌 구조 이런 것들이 고조선의 양식과 일치합니다. 거기서 나온 유물을 보면은 여신상, 그 다음에 남신상, 곰상, 그 다음에 그들의 배치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배치가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삼원 오행 사상에 입각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조선 문명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우선 1단계에서 던지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고조선이 그것을 존재를 입증할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 지금 얘기한 이 문명들은 중국의 문명하고는 아무 문명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 문명의 계승자는 고구려예요. 고구려의 계승자는 우리고. 그러니까 고조선 문명을 우리가 무시하고 단군을 신화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단군은 신화가 아닙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니에요. 아까 단군은 우리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단군은 신화가 아닙니다. 과거에서 미래를 보고 한국과 세계 소통하는 문제를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 문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죠? 혼일 강리 역사 국도지도. 자, 뭐라고 배웠어요?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정당하게 크게 그려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국 중심의 세계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 강리도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은 저기 나와 있는 지명이 중국어로 안 돼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저기 나와 있는 지명은 중국어가 아닙니다, 저거. 예, 저거 다 몽골어예요, 몽골어. 예, 이건 몽골의 지도입니다. 이거. 예.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란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경피도라고 얘기하는 지도로부터 우리 한국에서 만든 지도인데, 이 지도를 만든 거는 뭐냐면은 우선 지도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성계가 그 이시조선을 만든 게 1392년이죠. 그런데 우리 조선의 국민들은 이성계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무슨 듣보잡이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성계로서는 나는 하늘이 내린 인물이라는 걸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 하늘이 내린 인물이라는 걸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문지리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지리 프로젝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천문지리 프로젝트는 이거는 왕만 할 수 있어요. 요건 뭐냐면 지리 프로젝트입니다. 1392년에 성립한 이시조선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해요. 천문 프로젝트, 지리 프로젝트. 천문 프로젝트와 지리 프로젝트를 똑같이 10년 뒤에 발표하는데 그게 지리 프로젝트가 1402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요 지도는 몽골의 지도예요. 지명은 다 몽골 지명입니다. 예. 이게 바로 그 원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면서 만들어진 그 지도를 바탕으로 한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뭐예요? 여기가 유럽이죠. 그러면은 여기 아프리카네, 그죠? 아프리카네. 요거 아라비아 반도고, 1402년도에 우리 조선에서는 아프리카 넘어가면은 유럽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이 지도의 제일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1402년도 조선에서는 아프리카를 넘어가면은 유럽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부정할 방법이 있나요? 도저히 부정이 안 되죠.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한 게 언제예요? 1492년이죠. 그죠? 그러면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 발견보다 90년 앞서가지고 이미 조선에서는 아프리카 넘어가면은 유럽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박. 응? 뭐? 응? 반박할 수 없어요. 이 지도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지도가 의미하는 바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바스코 가마가 인도 항로를 발견하고 웃기는 짬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한마디로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로부터 1498년에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했다. 오케이. 그런데 그 이전에 한국에서는 이미 그 항로가 있다는 지도를 그려놨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거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몽골의 지도인데, 동서항로를 알려진 항로고 이미 다 아는 항로입니다. 그 바스코 다마가 인도 항로를 갈 때 인도 그는 무슬림 상인이 인도를 하고 왔습니다. 저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건 다 아는 항로를 단지 육상교통로가 그 당시 명나라가 폐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육상교통이 막혀서 할 수 없이 바다를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호수 발견, 이 빅토리아 호수가 가운데, 이거 호수 맞죠? 야, 빅토리아 호수를 설명해보면 이래요. 1858년에 영국 탐험가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450년 전에 조선의 지도에 그게 있는데 누가 발견한 거예요? 예, 조선이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저기 프톨레마이오스가 2세기에 만든 지도에 이미 빅토리아 호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국가는 역사를 왜곡한다 그랬어요. 모든 국가는 역사를 왜곡합니다. 역사를 왜곡 안 하는 국가는 없다고 봐도 돼요. 대표적인 게 영국입니다. 영국이 무지무지한 역사 왜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전 세계 중요한 거 다 발견했어요.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이거. 예. 자, 동시에 조선이 혼일각리 역대 국도 지도가 지리 프로젝트면은 천문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죠. 같은 1402년도에 발표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10,000원짜리 갖고 있어요? 예. 10,000원짜리 지폐 보세요. 그 뒤에 저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거. 우리 부자네. 부자네. 자, 그럼 10,000원짜리 지폐 저렇게 돼 있죠? 예? 자, 10,000원짜리 우리가 항상 앞에만 봤죠? 여러분들 세종대왕 좋아하죠? 세종대왕보다 더 좋아하는 게 신사임당이지. 자, 앞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거를 보세요. 뒤에 있는 거 보면은 요거는 보현산 천문대입니다. 보현산 천문대. 이거 쓸데없는 거 그려놨어. 이건 잘못된 거고. 요거는 뭐냐 그러면 혼천의죠. 예, 천문 관측기구입니다. 예. 이 혼천에 가지고 뭘 관측해? 이런 별자리를 관측하는 거지.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별자리가 뭐예요? 이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자,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요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예요. 여기에 1467개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1467개의 별이 그려져 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놀랍게도 언제 만든 거냐? 여기 써 있어요. 예. 뭐라고 써놨느냐? 권근이라는 조선의 창립 공신 중에 한 분이 거기다 써놓기를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원래 고구려 지도인데 고구려의 천문도인데 강에 빠진 거를 귀인이 구해서 우리 이성계 이태조한테 갖다 바쳤다. 자, 이러니까 우리 이태조야말로 하늘이 내린 인물이니까 너희들 잔소리하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 이게 이 지도를 만든 이유입니다.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얼마나 대단한 지도냐. 실제로 이제 이거를 우리 천문대에서 조사를 해봤죠. 우리 한국 국립천문대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진짜 이 별자리는 계속 이동하는 거 알죠? 별자리 이동을 뭐라고 그러죠? 세차운동이라고 그러죠? 세차운동 때문에 별자리는 계속 이동합니다. 그래서 천문대에서 분석을 해보면 그게 언제 어느 지역에서 관측한 별자리인가가 명확히 나와요. 그래서 그 별자리의 결론이 이겁니다. 저 별자리는 기원 전후 북위 39도에서 관측한 별자리예요. 자, 그렇게 나왔으니 이거는 고구려 별자리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런 1,400개가 넘는 별을 제대로 그려놓은 별자리가 이거 말고 언제 나왔느냐? 남송에서 나온 게 1247년도에 이렇게 나온 굉장히 후진 천문도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탁월하게 비교할 수 없게 놀라운 천문 관측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적봉 일대에 과거 홍산문화와 하가점 하층문화, 즉 우리 배달국과 우리 고조선 시대의 천문대를 가봤습니다. 성자산 천문대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그 기운이 좋아요. 기운이 좋은데 그 천문대를 보면은 이 천문 관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기계가 있어야 돼요.
이 정교한 기계를 가지고 관측해야지 이 정도 별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기원 전후에 만든 거예요. 이게 고려 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고조선으로부터 쭉 내려온 천문 관측 기술이 있어서 그래요. 세계 최고의 천문 관측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기록을 보면은 기원전 1700년, 1700년 전에 이 고조선 기록입니다. 5개의 별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다는 기록이 나와요. 무진 50년에 5개 오성취루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천문대에서 검증을 해봤어요. 진짜 맞냐 봤더니 요게 같은 해에 이렇게 오성취루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한 세기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록 자체가 조작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우리가 아까 잠깐 본 비파형 동검. 중국에는 이 비파형 동검이 없습니다. 이 동검, 요거 비파형으로 생긴 요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표지 유물입니다. 표지 유물인데 이 표지 유물인 비파형 동검을 보면은 동검 안에 구리, 주석, 아연의 비율이 75대 14대 7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연이 중국에서는 아연을 쓰지 않습니다. 예, 중국의 청동기들은 아연이 없어요. 아연이 없으면 강도가 팍 떨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세형 동검이 이렇게 동검과 이제 철검이 나오죠.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이 비율이 거울을 만들 때는 그 비율을 완전히 또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최고의 금속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죠. 고조선의 단유세선 문경 누가 갖고 있느냐?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가슴에 차고 다니는 겁니다. 저게. 예. 그래서 요 폭을 요걸 200배 확대해 보면 요런 문양들이 나타나요. 예. 요런 문양들이 나타나는데 이 문양을 우리 카이스트에서 재현해 보려고 이 청동 주조 기술로 재현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 어려운 거를 바로 언제 만드느냐? 이 고조선 시대에 만드는데 이것이 충남 논산에도 이게 출토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논산에도 요거 출토된 지역들은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있는 지역이고 홍산 일대, 한반도, 일본 딱 3군데서만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300개 정밀선에 선폭이 0.2mm짜리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놀랍습니다. 이것이 기원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동검들이죠. 우리가 에밀레종이라는 거, 요건 또 구리 주석 비율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필요에 따라서 최고의 소리를 내는데 이 성덕여왕 신종부터 시작해서 종소리에 이 맹놀이 구조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맹놀이가 가장 긴 맹놀이를 갖고 있는 종이 우리 한국 종이에요. 제가 여기 음악 파일을 갖고 오면 비교를 해줄 텐데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 종은 맹놀이가 우리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 종은 바깥에서 안쪽에서 때리기 때문에 원래 별로 없어요. 이 첨단 무기만 하더라도 이 철갑 및 찰각 갑옷을 이렇게 발달한 것들이 누구냐면 한국의 개마기병, 고구려의 개마기병, 몽골기병 얘들만 갖고 있습니다. 이 철기병 각공까지. 여기 이제 우리의 활이에요. 각공, 한국의 각공, 몽골의 활인데 우리 활이 더 강하지만 몽골 활이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활이 가장 강력한 활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식한 저희 영국이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할 때 쓰던 활인데 장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궁인데 이러한 장궁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 위에서 쏠 수가 없어요. 커서. 근데 요 한국의 각궁과 몽골 활은 말 위에서 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에 꼭 들어가는 게 필수 부품이 뭐냐면 물소뿔이에요. 여러분들 물소뿔을 어디서 구해요? 한국에 없죠? 네. 우리 한국 각궁의 제일 중요한 부품이 물소뿔입니다. 여기 이제 그 안에 필요에 따라서 쓰는 수많은 화살들입니다. 활의 최강국입니다. 지금 또 우리가 전 세계 활 시합 나가면 우리가 무조건 1등 하고 있죠. 그게 우리 DNA 속에 이 활의 DNA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노마드의 필수품이 여기 동복이죠.
이 노마드의 필수품들입니다. 이 글로벌 공해만 놓고 보더라도 이 공해 수준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신라의 누군 기술 같은 거 보면은 이 순금 온도하고 댐새 온도가 불과 12도 차이 납니다. 그 12도 차이를 가지고 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금속을 다루는 게 우리밖에 없어요. 예, 이거 유리 제품들이고, 우리 배 만드는 기술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죠. 유럽에서 굉장히 큰 해전이 있었죠. 터키하고 기독교연합군하고 레판토 해전입니다. 세르반테스가 거기서 이제 부상을 당하죠. 이 레판토 해전 200년 전에 있었던 진포 해전에서 우리 고려 수군이 쓰던 무기가 뭐냐? 대포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책에서 봤어? 그게 우리 얼마나 자랑해야 될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의 해상 대포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한일 수군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순신 전쟁할 때 일본 수군은 대포가 있어요, 없어요? 일본 수군은 대포가 없어요. 예. 이순신 수군은 대포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전쟁하면은 뭐 이거는 게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쟤들은 일단 우리 배에 올라타야지 싸움이 되는데 우리는 멀리서 대포로 때려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게. 예. 그렇게 대포를 장착할 수 있는 구조를 일본 배는 만들질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이순신 이전에 이 판옥선 구조, 거북선 구조 전부 다가 이게 3층 구조로 가면서 대포를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갔죠. 연운 분리법은 굉장히 또 중요한 딴 건데 이 화약 기술이 우리가 세계 최고로 올라가죠. 그래서 로켓 주화 우리가 1317년에 로켓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연장 로켓 신기전이 만들어진 게 이게 세계 최초죠. 이 배의 구조도 그래요. 배 구조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구조를 가죠. 이게 몽골 습내 회사라고 일본 애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몽골의 배입니다. 자, 요게 또 대단한 건데 저거 이름이 혼천시계예요. 혼천시계. 실제로 작동하는 시계입니다. 저게. 실제 작동하는 시계. 혼천시계 내부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부 구조가. 실제 작동을 해요. 이게 혼천의로서 이 천문 관측하는 기구인 동시에 시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지프 리덤이라는 세계적인 과학사 학자입니다. 과학사에 대해서는 저 양반이 세계 최고예요. 책도 뭐 2만원 책을 쓰신 양반인데 조지프 리덤이 조선에서 온 건 조선의 천문 기술, 관측 기술, 또 시계 기술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천문 관측에 대해서는 압도적 세계 1위 기술을 갖고 있었고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저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해시계예요. 저거를 여러분들 백과사전 브리테니카 같은 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중국 시계라 나옵니다. 중국은 저런 시계 없어요. 이렇게 소위 앙부일구라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 시계는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게 놀라운 구조예요. 이게 휴대용 해시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 천문 관측이 뛰어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에 와서는 우리가 많이 쇠퇴하긴 했지만은 1442년도에 이순지가 세종대왕 때죠. 이순지가 1년 365일을 칠정산 내외편에서 365.2425로 표시를 합니다. 그 1년 360을 365.2425가 그로부터 140년 이후에 나온 유럽의 그레고리력과 동일해요. 그레고리력보다 140년 전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1년 관측을 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순지의 칠정산 내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24절기는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네? 우리 손 들어볼까요? 자, 음력이다. 음력 없네. 당연히 양력이죠. 당연히 태양력입니다. 태양력. 그러니까
바로 이순지가 얘기하는 이 소위 태양력 측정에 의해서 한 1년을 24절기로 나눠가지고 한 게 태양력이에요. 그 당시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야간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달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농사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든 게 24절기의 태양력이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저기 음력, 그리고 양력이란 거 없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정밀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동대학로는 또 대단하죠. 여기 금동대학로가 발견될 때 모습입니다. 여기 부여에서 발견될 때 능산리 고분군 앞 절터에 묻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소정방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묻고 이제 도망간 겁니다. 그게 이제 발견됐어요. 발견됐는데 그걸 보면은 이 전체 모양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실제 모양 본 사람? 예, 굉장히 이쁘죠? 놀라운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놀라운 구조가 아니라 여기 있는 문양 하나하나가 글로벌 국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조예요. 저 글로벌 국가가 어느 정도 글로벌 국가냐? 가장 우리가 취약하다고 그랬던 신라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릉강 황금보검입니다. 저 계림로 14호 고분에서 나온 건데, 이 고분에서 나온 이 구조가 요 황금보검이에요. 요 구조가 똑같은 게 어디 나오냐면 카자흐스탄, 흑해, 크림비안, 또 이탈리아에서 나옵니다. 저게 뭐냐 도대체. 저게 뭐냐면은 소위 훈 제국의 아틸라 시대에 만든 겁니다. 이걸 이제 역사학자들이 자꾸 왜곡하면서 어떻게 이 친구들이 왜곡하냐면 트라키아 기법이라고 해서 절대로 훈 제국이란 말을 안 써요. 예, 저 훈 제국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석은 어디서 만들어진 건 인도 보석입니다. 인도 보석을 만들기는 소위 루마니아 지방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 세계에 자기네 친척 국가한테만 준 겁니다. 그게 카자흐스탄, 여기에 흑해, 저기 뭐냐, 크림반도,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 신라에 있습니다. 자, 인쇄술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품질의 종이는 신라종입니다. 이 당시 당나라 때부터 이 사람들이, 사신들이 신라에 오면은 제일 먼저 구하는 게 신라 종이를 구합니다. 그 정도로 신라가 종이 기술이 뛰어나요. 자, 종이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뭘 뜻하죠? 많이 만든다는 얘기죠. 많이 만들면 기술이 뛰어난 겁니다. 예. 자, 종이를 많이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인쇄할 일이 많은 거죠. 기록할 일이 많은 거죠. 그죠? 예. 목판 및 우리가 활판 인쇄 기술이 우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록 문화가 가장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다란이경 인쇄가 저 목판 인쇄물이 우리한테 나오죠. 서적 출판 대국이라는 게 8만 대장경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거냐고요. 저게 어마어마한 작업인데. 자, 그래서 드디어 뭐가 만들어져요? 금속 활자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이 금속 활자, 1234년에 우리가 금속 활자를 만드는데 구텐베르크가 만든 것보다 220년이 앞서죠.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구텐베르크가 만들었다. 또 하나 설은 고려의 인쇄술을 배워갔다. 거기에 대해서 엘고가 얼마 전에, 한참 전에 한국에 와서 한 얘기가, 한국의 활자가 구텐베르크의 활자에 영향을 미쳤다. 엘고가 한국 와서, 왜냐하면 전 세계를 바꾼 가장 중요한 기술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인쇄술에 영향을 미친 게 바로 고려다 이거예요. 이게 엘고 대통령, 대통령 후보죠. 예, 후보였지. 엘고 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은 구텐베르크의 이 모자 모습을 본 게, 이게 독일에는 이런 모자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자는 바로 원나라 모자예요. 예, 원나라 모자입니다. 예. 그래서 늘 이런 모자 쓰고, 그 다음에 그 인쇄술을 만드는, 이 활자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 고려 활자, 금속 활자 만드는 것은 모래 속에서 활자를 만드는 기법을 씁니다.
그 기법을 그대로 썼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우리 거를 뺏겨갔다. 배워갔다. 뺏겨간 게 아니라 배워갔다.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여튼 배워가든 말하든 간에 하나 확실한 거는 대한민국이 종이와 인쇄술에서 세계를 가장 앞선 국가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문제가 이제 문자의 문제이죠. 문자. 한글은 그러니까 21세기를 주도할 민족이 누구냐? 뜻글자와 소리글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문자 형태를 가진 민족이다. 이게 21세기를 주도할 국가다. 왜냐하면 두 가지 감성적과 이성적인 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한글은 뭐예요? 뜻글자예요? 소리글자예요? 그래요? 그래요? 둘 다죠, 우리는. 모음은 천지인, 자음은 발성기관을 그대로 상형한 거죠. 우린 상형 문자인 동시에 표음 문자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이 모음은 상생 오행의 사상을, 자음은 상극 오행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사상입니다. 저게 훈민정음 해례범을 보면 거의 철학책이에요. 여기 훈민정음 해례범 본 사람 없죠? 예. 정말 그건 읽어볼 만합니다. 놀라운 철학책입니다. 훈민정음은 그냥 단순한 문자를 설명하는 게, 해례범 문자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어떻게 합일되고, 그리고 음양 오행이 어떻게 순환되고, 이러한 원리 하에서 문자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가 정말 놀라는 거 이런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문자 28개만 하더라도 놀랍습니다. 28개만 하더라도 그 자체만 해도 놀라운데, 그것이 모음이 이 발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음은 발성기관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된 소리, 맑은 소리 이렇게 한 획씩 더해가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래서 하루면 배우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철학이냐? 그 단순히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자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상극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모음은 상생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행으로 순환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건 뭐냐면은 한글 28글자는 뭐에 대응하는 거냐? 하늘에 있는 28개의 이 별의 흐름을 대응한 겁니다. 그래서 28개예요. 이게 철학적 의미로 28개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냥 28개가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내중에 한글 학교에서 없앤 4개, 아래야부터 시작해서 그 4개가 뭐냐면은 전 세계 언어를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글을 만들면서 얘기했던 건 단순히 우리 한국의 한글, 우리 말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식하게 후배들이 4개를 없애버렸어요. 이걸 반드시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글은 세종대왕의 발명품일까요? 네? 집현전 학자하고 같이 안 만들었어요. 예. 집현전에는 비밀로 하고 만들었습니다. 최만리가 집현전 부제학인데. 네, 어떨까요? 자, 좀 이따 다시 얘기 드릴게요. 요거는 아시죠? 우리 한글의 기본 형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천지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고, 입을 연 모양, 쭈그린 모양, 벌린 모양, 상형인 동시에 하늘이고, 이것이 이 오행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목화, 토, 금, 수, 오행에 연결되어 있고, 요 모양 자체는 우리 발음의 모양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형태는 우리 인체 상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체 그림은 뭐냐면 상극과 상생의 오행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훈민정음 해례본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더라도 세상의 많은 이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훈민정 해본의 기본 정신이 뭐하고 다 일치해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홍산 문화에서 나온 일련의 그 형태하고 다 일치해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그 홍산 문화 우화량 여신상 얘기했죠. 여신상의 구조하고 이 한글의 요 오행 구조하고 다 똑같이 구조가 됩니다. 그 여신상이 사람 크기 여신상, 사람 2배 크기 여신상, 사람 3배 크기 여신상이 다 나와요. 그들의 배치 구조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의 비밀을 제가 여기 4개를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아요. 제가 왜 4개를 하나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어서. 세종실록 103권. 업무는 모두 옛글자를 본받아 만들었고 새 글자가 아니다. 자방고전이라고 나옵니다. 자, 글자는 옛날 말을 옛날 글자를 뺏겨왔다. 자방고전. 전 조선 시대에 있었던 것을 빌려다 쓴 거죠. 이게 세종실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종실록 25년. 이달에 상강께서 친임이 28짤 짜으시는데 그 자는 고전을 모방한 것이다. 해례서문 뭐라고 나오냐면은 상형하되 글자는 옛날의 전자를 본받고. 상소문 이건 채말리입니다. 예. 업무는 옛글자를 근본 삼은 것으로 새로운 글자가 아니며 자형은 비록 옛날의 전문을 모방했더라고 용과 합자가 전혀 옛것과 반대된다. 자, 저기서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유출할 수 있는 결론은 하나 있어요. 훈민정음의 원리나 해석은 다르지만 형태는 옛날부터 있던 글자를 본받았다. 자, 이걸 부정할 수 있을까요? 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이 훈민정음에 관한 모든 자료에 보면 전부 다 자방고전, 글자는 옛날 글자를 본받았다 하고 명백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 옛날 글자는 뭘까요? 응? 중국의 화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써놓은 거라고 교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믿겨요? 없는 거를 우리가 전부 다 그럼 채말리는 중국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채말리는 왜 여기다가 또 옛날 글자를 했다고 그래요? 그건 아닌 거지. 아닌 건 명확합니다. 그 얘기가. 옛날 글자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옛날 글자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옛날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옛날 글자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가림토 한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33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는 미래다. 이제 정리를 하고 가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의 잃어버린 역사의 연결고리, 배달국과 우리 고조선의 실체, 그것이 홍산 문명과 하가전 문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입증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한국이 세계적으로 얼만큼 뛰어난 과학기술, 문화 이런 역량들을 갖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봤어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왜 학교에서 안 배울까요? 중국이 싫어할까봐. 중국이 싫어할까봐 우리 학교에서 안 가르쳐? 그거는 그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자, 왜 안 가르칠까요? 일제강점기에서 그게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일본은 한국을 낮추기 위해서 역사 왜곡을 했고 그 역사 왜곡을 배운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자기 생각을 못 바꾸고 안 바꾸는 게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바꾸면 자기들의 옛날 논문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선구자들 주시경 선생, 이국로 선생, 최연배 선생, 박은세, 신채호 선생,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자, 일본의 그 식민사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 나라는 말이야, 북쪽은 중국이 지배했고 남쪽은 일본이 지배했으니까 너희들은 옛날부터 외국의 지배를 받던 나라니까
당연히 식민 통치를 받아야 되는 나라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저기 우리 민족 자부심을 말살시키는 것이 일본 식민사학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국 하고 있는 거 볼까요? 중국이 뭘 그렸느냐? 이게 만리장성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여러분들 어디까지 온다고 알고 있어요? 네? 중국의 만리장성이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한반도 안으로 들어왔네? 그죠? 이게 여기 압록강입니다. 그죠? 압록강.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의 만리장성에 만주를 넘어서 이렇게 왔어요. 이게 제가 현재 가서 봤어요. 저거 다 뻥입니다. 완전 뻥입니다. 전혀 유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중국은 아무 생각 없이 이래놓고 이렇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얼만큼 왜곡하고 있느냐. 여기 신라가 여기 있는데 자기들 지도예요. 여기 뭐냐, 발해 도독부입니다. 세상에 중국이 발해에다가 자기 통치를 한 적이 없어요. 저걸 그냥 자기들이 발해는 자기 지방 정권에다 주장하니까 저기 도독부를 그려놓습니다. 이런 게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본의 역사 왜곡은요,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중국의 역사 왜곡은 러시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러시아는 영국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동북아 역사재단,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동북아 역사재단은 외국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한국 고대사, 그리고 한국 고대사는 이렇게 한나라의 4개 군이 이렇게 있었다. 중국의 동북공정하고 똑같이 우리 한국에서 그려놓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질문이 그 진짜인가 이거예요. 한사군 때가 뭐냐면은 한 무제가 있을 때, 그때 역사학자가 사마천입니다. 사마천에 쓴 사기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같은 시대죠. 사기에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으면 만리장성이 기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낙랑군에는 수성현이 있고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기점이다. 그러면 그게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보면은 수성현이 있고, 여기 수성현이 있습니다. 여기 갈석산이 여기 있어요. 만리장성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에요. 여기 낙랑군에 있는 겁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우리 역사학자들이, 그게 한사군이,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르니까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은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근거가 뭐냐 물어봤더니, 너희 역사학자들이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간다. 이게 이제 이병도가 수성현, 자세하지 않지만 황해도 북단에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 그럼 만리장성 어디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우리 이병도 씨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수안이란 거는 고려 이후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이 양반 그것도 몰라서 쓴 거죠. 자, 수많은 중국의 역사서들을 보면 한서, 후한서, 후당서, 사기 전부 다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한자를 못 읽을지 모르지만은 안 읽어도 돼요. 한사군의 위치는 어디냐? 중국 하북성입니다. 이거는 20개 이상의 기록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이게 이제 보면은 산맥이 있는 지도인데, 산맥이 있는 지도를 보면 명확합니다. 여기가 큰 연산 산맥이 양쪽을 가로막고 있고, 여기 이제 몽골하고 가로막고, 여기 만주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하나의 문명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낙랑의 위치란 것이 왜 중요하냐? 북한이 붕괴됩니다, 언젠가. 저거는 북한은 핵을 가지면 가질수록 위험하고 붕괴가 돼요. 그러면 그 붕괴 이후에 보면은 동북공정의 중국은 만리장성을 황해도로 확장해 놓고 있고, 언제든지 북한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 소유권을 얘기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한사군 위치에 대한 1차 자료가 20개가 있습니다. 역사 자료가. 한서, 후한서, 당서. 그 자료 어디에도 한반도에 있다는 자료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전부 다 어디냐? 바로 하북성입니다. 산해경, 사서, 사기, 진서 전부 다예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한사군은 어디 있어요? 북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제공합니다. 전 세계 역사가들은 전부 다 자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왜곡하는데 우리는 우리 역사를 우리 스스로 왜곡하고 있는 거죠. 광개토강 비인데 광개토강 비에 뭐가 나오느냐? 여기 이런 게 또 나오죠. 여기 유주자사 관할가 하북성 일대 어양 상곡 전부 다 영군, 어양, 광녕, 북평, 장녕 이게 보시면 여러분 지금 또 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 저기 북경 일대입니다. 북경 일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단절된 사관이 아니라 연결된 사관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북부여, 고구려, 발해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국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경 문제는 빨리 끝내야 되겠네. 국경 문제는 자 고구려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삼국 사기에 있는 거예요. 고구려가 만들어지고 고구려 초기 모범왕 때 어디를 공격하느냐? 한나라 북평, 어양, 상곡을 공격해 태원. 이게 하북성과 산서 일대입니다. 공격했다고 나와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거기를 공격하려면 고구려 땅은 어디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태조왕 때 요소의 10개성을 축조했다 나와요. 그럼 요소에 축조했으면 고구려 국경 어디야? 삼국사기에 요동성에 주몽에 서당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고구려 서쪽 경계는 어디로 놓고 봐야 되느냐? 나나입니다. 나나. 예. 그 다음에 요양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만주의 심양 밑에 가면 요양이 있는데 요양에 있는 그거 박물관인 제가 그대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것은 옛날 평양성이다 이거예요. 옛날 평양성이다. 옛날 평양성이다. 원나라 동령부도 여기 있었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요양에 당시 요하를 통한 무역이 어마어마했다고 여기 동전들입니다. 동전들. 어마어마한 동전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일대 고분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옷고름 있는 여인들 나오고 여기 데님 있는 남자들 나옵니다. 이거 한국인밖에 저렇게 안 해요. 근데 중국 애들은 저거 자기네 거라고 빡빡 우기고 있죠. 여기 삼조고가 여기 나오죠. 여기가 바로 저기 요양 일대에 있는 요 고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양이 어디냐 그러면은 요양 라오양인데 여기가 뭐냐면 장수왕이 이동한 평양입니다. 우리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장수왕 남하정책을 썼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맞아요?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쓴 적도 없고 어느 기록에도 장수왕의 남하정책 기록이 없어요. 그거는 일본 사학계가 만든 말입니다. 이 평양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죠. 여기 있다는 기록이 몇 개 있느냐? 한국 기록에 10개, 중국 기록에 20개가 여기가 평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수많은 기록에 다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라 통일에 대해, 신라 강역에 대해서는 어디냐? 흠정만주원료군은 청나라에서 만든 공식 역사서인데 신라가 길림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라가 길림까지 가고 있다. 예. 고려는 어떻게 되느냐? 윤관의 구성은 두박릉강 이북 700리예요. 북쪽은 고구려를 회복했고 서쪽은 요양을 회복했다. 이렇게 자기네 역사책에 나옵니다. 고려사책에. 우리 저걸 다 부정해요. 부정해놓고 남쪽으로 딱 잘라버립니다. 저거 다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조선은 어떠냐? 1735년도에 조선 지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당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지도 보세요. 당빌이란 선교사가 만든 이 지도는 누구 명을 받은 거냐면 중국 황제의 명을 받고 만든 지도. 돈을 낸 사람이 중국 황제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들겠어요? 중국에 유리하게 만들겠지. 그런데 지도 경계선이 어디냐?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라 그 북쪽에 보면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이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혼자 그랬으면 이게 오릴 수도 있을 텐데 로리아 휘틀의 지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산맥입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낸 본 지도, 윌킨슨 지도, 존 캐리 지도, 예수의 지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여기 간도를 포함한 이 일대가 이 고대 지도를 보면 전부 다 조선의 지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알고 가야 될 문제가 낙랑군과 만리장성 이거 한반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요소와 고조선 문명 이거 우리의 선조 문명이에요. 요소 고구려 당연히 있었고요. 요소 백제 있었고요. 신라 강역 저 북방으로 올라갔고 백제 발해 정체성은 고려를 한 거고 고려의 영향이란 건 대단한 영향을 가지고 있고 조선도 압록과
북쪽이고 여진족과 금청은 우리의 후손이고 한일 관계는 제대로 만들어가자.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로 가야 되느냐? 농업 기반이 닫힌 국가가 아니라 상업 기반의 열린 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자, 시간 마쳐야죠? 예. 자, 마치겠습니다.